꺼진 불로 여겨졌던 유로존 문제가 이탈리아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연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생산자 물가 연중 최저입니다.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소비자 물가 전망은 부정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하이닉스 본입찰입니다.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본입찰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 시간은 오늘 오후 5시까지입니다. 3위 키워드는 환율 1130원대로 급등입니다. 유로화의 약세 속에 달러원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점검해 봅니다. 결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본입찰이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건 관련해갖고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사실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이전에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심이 간다. 그래서 구주 매입할 때 그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수가가 높아질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SK텔레콤이 인수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인수 불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하이닉스 주가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하이닉스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하이닉스 주가 좀 장치 산업을 해서 돈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SK가 또 검찰조사 얘기 나오면서 또 하이닉스 M&A 불발 우려가 상존이 되는데, 근데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래 인수가액, 채권단가의 그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은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오후 5시에 아마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그때 봐야 되겠지만 하이닉스 자체의 그 M&A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조금 그런 개런티 같은 것보다는요, 좀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17%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그래서 많이 빠졌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좀 추가 매수 하신다면 롱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내년에 IT 업황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프리미엄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는 일단은 인수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5시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너무 섣불리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1130원대 올라왔는데요. 유로존 문제, 당연히 그 유로화 지금 약세 보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좀 환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어제 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환율 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환율 시장이 다 불안정해졌다고 봐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환시장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갔죠. 이렇게 환율이 좀 안 좋아지면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은 결국 유로화가 급락세를 보인 것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환율의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은 결국은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모멘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가도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면 쉽게 해서 양박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환율 꼭 환율 때문에가 아니라 어찌되었건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지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금 외국인 매도 지금 5,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환율 상승 결코 주식시장에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디폴트 공포입니다. 역시 오늘 이탈리아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제 10년물 금리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7% 넘어가면서 한때 7.5%까지 갔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 개입하면서 7.2%대로 끝이 나긴 했는데 그만큼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얘기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 꼽고 있는데 대형 청산소에서 이제 증거금 인상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그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지금 7% 넘어갔는데요.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이탈리아 나라는 꽤 간단한 나라가 아니죠.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보다 훨씬 경제력이 큰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 규모로 한 8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3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 살려주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유럽 안정기금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성질 자체가 아니라는 데서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지만 이렇게 좀 빨리 문제가 터지니까 다분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역사를 보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이런 국채 금리가 갑자기 더 오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고들 많이들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요. 이때까지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스캔들만 뉴스가 됐을 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태리 사람들이 그 정치에 상당히 무관심한 거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 상당히 관대한 입장인 이태리 사람들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에 깨끗하게 물러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자꾸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커졌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르켈 총리가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연설을 몇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좀 까레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유럽 질서가 강력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럽 질서가 뭔가라고 해봤더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물론 분석들이 앞으로도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강하고 정말 잘 사는 열심히 하는 유럽과요. 지금 유로존 안의 국가와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를 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얘기를 좀 얼핏 던졌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지만요. 어찌 보면 유럽의 메르켈 총리 스스로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면 한 것이고요.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유럽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결국은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를 비롯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의 유로존 탈퇴를 쉽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는 단기적으로 어찌 보면 해결할 수도 없고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유로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번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유로존 문제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그리스와 독일 같은 나라가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운민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현재 상황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유로존 3위, 세계적으로 8위 그렇기 때문에 이 등치를 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다. 어떻게든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낙관론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런 생각해서 전체적인 좀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 구제금융의 임계점이 보통 국채금리가 7%가 아니라 원래 10% 선에서는 좀 구제금융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리스라든지 또 아일랜드, 포르투갈 또 구체금리가 각국에 7% 넘고 나서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구체금리가 7% 넘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치적 스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변수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는 내일 이탈리아 재정긴축안 표결이 과연 가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통과가 될 것이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EFSF하고 IMF 자본 하충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합의가 돌출이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번 달 29일 날에 있을 EU 재무장관 회의에 지금 또 놓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11월 달이 좀 가장 중요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실질 가용 금액이 한 5천억 유로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에 좀 자금을 투입하면 한 3천억 정도 유로 정도 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캐파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민감한 문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월별 이탈리아 채권 만기를 보시면 그림을 좀 통해서 볼게요. 연말까지 누적된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300억 유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2월, 3월, 4월에는 2012년도 전체의 만기 도래분의 45% 이상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건데 11월 말 중으로 아마 좀 빠른 합의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말로 들어서면 또 S&P라든지 무디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또 신용등급에 대한 약간 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강등 압력이 있기 때문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입장에서도 좋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뭐 내일 표결도 좀 중요하겠지만 29일 날에 있을 EU 재무장관에 의해서 좀 완만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분위기가 좀 수습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 4월 달에 전체 국채 만기에 45%가 몰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시간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29일 날 어쨌든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주목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지지선 위협입니다. 사실 지지선 위협이 아니라 지금 지지선은 일단 뭐 1850선 정도가 지지선으로 봤었는데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21선은 당연히 뭐 아침에 개파락하면서부터 그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지지선 이탈되는 게 상당히 좀 그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뭐 바로 시장이 내일도 꼬꾸라지고 뭐 이런 양상은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이 지지선 이탈이 좀 확인되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이태리 문제 장시 미국의 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 깜빡해갖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태리는요, 누가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 스스로 신뢰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태리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끌 수도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보면 누가 도와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도 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안 돼서 정말 이태리가 크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스 수준으로 심각해지면 시장은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리만 사태 그 이상의 파괴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미국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이제 1850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아침 오전장 지나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였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물량을 70에서 80% 계속 권고해드렸는데요. 60에서 70%로요. 기준에서 10%포인트 정도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주식이 하나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 워낙 없으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유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중 최소한 50에서 60%는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을 지금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뭐 어떤 건 간에 다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멀쩡한 위주로요. 좀 주식을 채우셔야 된다는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떤 뉴스라든가요, 어떤 정부 정책, 중국 정책, 무슨 러시아의 정책 이런 그런 것에 가서 사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숫자가 있는 즉 근거가 있는 주식을 채우시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지지선을 일단 이탈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으되 지금 주식 비중이 높지 않은 분들은 포트폴리오 교체로 삼아라. 그 중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숫자로 표현되는 종목에 주목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이지만 지금 코스닥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뭐 코스닥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 코스닥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신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뭐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뭐 지금 오늘 시장은 급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테마나 이슈 있는 업종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시간에 코스닥 주봉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단부 550포인트가 항상 매물대였지만 최근에는 조금 연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급락하면 역시나 코스닥은 좀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좀 낙엽처럼 좀 급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코스닥의 어떤 테마라든지 종목별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전체에 좀 어떤 테마주들이 좀 급성을 부렸듯이.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또 비중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또 종목별로 뭐 좀 트레이딩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유망한 테마를 아마 증권사마다 뭐 좀 작업을 할 겁니다. 내년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유행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좀 제가 소개해
소개해드릴 부분은 식량 정쟁과 그다음에 식량 안보에 관해서 좀 수혜가 되는 테마가 내년에도 좀 인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국의 포사이트를 보게 되면 세계 식량과 농업의 미래, 그다음에 지속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먹을거리를 싸게 사들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40년간 가격 폭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화라든지 2년 전에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130년 만에 가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밀 수출을 제한을 했듯이 향후에 중국과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의 나라들이 10년간 세계 식량을 장악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곡물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가 한 90%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이 식량 전쟁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실적이 될 만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채소 종자 부분에서 국내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가 2020년대까지 종자 분야를 1조 규모를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우바이오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좀 중국 쪽의 법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년간 연평균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년 후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중국과 미국 이 해외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클 것 같은 수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작년 7월 달에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감세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예상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를요. 약간은 좀 작은 종목이어갖고 올해까지의 분기 실적까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중국 법인에서의 매출도 얘기했는데 지금 PER이 올해 예산 대비 한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재고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순이익이 지금 3분기까지인데 전년도에 한 108억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여러분들 보시려면 성장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고 PER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독점성이 있고요.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국제적 이슈가 있으면 항상 증시에서 종목을 찾기 마련입니다. 또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성장 시나리오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종자 회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는 농우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그플레이션 하면은 흔히 이제 농약, 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종자 관련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농우바이오를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